안녕하십니까. 태백산적입니다. 세계 철학사, 서양 고대 철학,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조아람양의 홀리데이, 전자 바이올린입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곧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리스가 쇠퇴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동방원정에 나섭니다.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아프리카 동북부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 제패의 야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역병에 걸려 객지에서 사망하자 각 나라들이 앞다퉈서 국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통일 제국이 분열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방인의 침입이 잦아집니다. 이 시대를 헬레니즘, 그리스의 뒤를 잇다는 뜻의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합니다. 시기로 보면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 사후 기원 후 4세기까지입니다. 헬레니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 문명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그리스 문명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대였다. 이는 알렉산더 정복 전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점령지에서 야만적인 문명을 몰아내고 그리스 사상을 보급해 하나의 정신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수많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알렉산더가 죽은 뒤 새로 등장한 로마 제국에 흡수되고 그리스 철학은 로마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로마 제국 역시 문명의 뿌리를 그리스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헬레니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그리스의 뒤를 잇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질적이며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뒤섞이면서 철학이 귀족의 전유물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제국 안에서 사람들은 국가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사회가, 아니 세계가 혼란에 빠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매한 철학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실제 삶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헬레니즘 시대에는 개인적인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윤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안심인명, 천명을 쫓아 마음의 안정을 얻음이란 뜻인데 안심인명을 추구했습니다. 어려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한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복으로 유럽, 인도, 페르시아 사람들이 각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인종 구분도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세계 시민주의를 표방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폴리스 공동체가 무너지고 동방 문화가 유입된 데 따른 불안정의 반영이었습니다.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넓어진 시야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사상이 키프로스 출신 제논이 창설한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제논, 금욕주의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입니다. 이외에도 소크라테스의 제자
안티스테네스가 창설한 견유학파도 있습니다. 시대 배경을 보면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할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겁니다. 앞서 제논에 대해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기호일지 모르지만은 엘레아 학파의 제논과 스토아 학파의 제논은 동명이인입니다. 제논 이외에도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극 작가이자 고위 정치가인 세네카, 노예 출신인 에픽테토스가 중요한 스토아 철학자로 꼽힙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노예에서 황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철학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세네카, 인물탐구 세네카. 세네카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65년까지 살았던 인물로서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인이자 사상가로서 스토아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폭군의 대명사인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은 누구다? 세네카입니다. 플라톤이나 에피쿠로스 등의 영향을 받아 영혼과 육체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육체에 구속되어 있지만 올바른 이성에 의해 인간답게 살아가며 죽음으로써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노예움에 대해서 행복론 등 12편의 대화와 7권으로 된 자연현상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불행의 원인은 불행하다는 생각 그 자체다. 스토아학파는 그리스 제논 기원전 335년에서 263년으로 추정되는 존재인물로서 제논이 창시한 학파입니다. 건물의 기둥과 벽 사이 복도를 그리스말로 스토아, 우리말로 주랑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기둥과 벽 사이, 복도를 스토아. 제논과 그의 제자들이 주랑에서 주로 강의를 해서 스토아학파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건물의 기둥과 벽 사이. 왜 하필이면 건물 안이 아닌 주랑일까요? 당시 주랑의 안쪽에는 신전, 관청 등이 주로 고귀한 신분이나 시민 계급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반면 주랑은 거대 제국이 탄생한 뒤 주중에 곳곳에서 몰려든 이민족들,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드디어 철학이 귀족이나 폴리스 시민의 품에서 벗어나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뒤 헬레니즘의 바람을 타고 스토아학파는 로마로 건너가 로마의 중심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제논은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의 윤리적인 가르침, 특히 그의 용기 있는 죽음에 감명을 받아 철학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지혜를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제논 역시 지혜를 발견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탐욕과 야망, 쾌락 따위의 세속적인 욕구를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토아는 절제의 철학, 금욕의 철학입니다. 이들은 아파테이아, 그리스어로 무감정이란 뜻 아파테이아의 경지, 무감정의 경지, 즉 감정을 억제해 모든 욕구나 고통을 이겨내는 상태에 이를 것을 주장합니다. 스토아학파의 최고의 경지는 아파테이아, 무감정의 경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 이룰 수 있을까요? 스토아학파는 감각이라 욕망 대신 이성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이 육체를 지배한다.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념입니다. 정념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욕구나 희망, 공포, 쾌락, 고통 따위 정념은 이성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본능을 극복하는 길은 이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수도학파의 한 사람인 클레안테스가 제우스의 신에게 바치는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무던한 저들이여, 그대들은 언제나 재화를 소유하는 데만 급급해 온 자연을 다스리시는 신의 뜻을 어기고 있나니, 실로 자기가 복종만 한다면 행복한 상과 지혜를 누가 하사해 줄 것인가를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도다. 마침내 그들은 그 어디서나 모든 선한 것을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릴 뿐이니, 비천한 물욕을 채워줄 소득에만 눈이 어두워버린 채 마침내 명성과 감미로운 욕정의 씨앗만을 탐내는가 하면 또한 하찮은 욕망만을 충족시키라고 애태울 뿐이라네. 역시 문제는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 마음의 평정을 빼앗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요? 스토아학파는 이성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인간 이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성을 포섭하고 있는 자연의 로고스적 질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토아학파에서 말하는 이성은 단순히 생각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본분을 다하도록 해주는 존재, 곧 로고스이며 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처럼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신을 찾았습니다. 자연을 따르는 것이 곧 신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 신적인 이성, 로고스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 해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까요? 로고스 때문입니다. 이성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주의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성이란 인간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신과 세계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죠. 우주적 인간관계와 자연법칙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개개인의 이성은 보편적인 이성과 하나가 되며 비로소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전통은 서양 철학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학파의 사상 역시 후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포라는 만민 평등 사상은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만민법은 로마 시민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 사이에 적용된 법이고, 자연법은 실제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입니다. 또한 만민 평등 사상은 근대 합리론의 스피노자, 관념론의 칸트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스피노자는 우주의 필연적인 질서를 인정하고 관조할 것을 강조합니다. 스피노자는 우주의 필연적 질서를 인정하고 관조하자. 칸트는 필연적인 이성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칸트는 필연적인 이성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스토아학파야. 질문. 스토아학파가 이성을 중시하면서 사사로운 욕망과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시대적 맥락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쉬운 낱말 대신에 굳이 정념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답변. 정념은 영어로 passion인데 알다시피 정열이라는 뜻 외에 수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정념의 어원이 수동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평정이 깨지는 것은 마음 밖의 무언가에 수동적으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감정 대신에 정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마음 밖의 대상에 의해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논 이외에 다른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 앞서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시를 바친 클레안테스를 얘기했죠. 이 클레안테스와 대토론을 벌인 크리시포스가 있습니다. 그는 스토아학파를 창시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때의 토론 내용이 스토아학파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스토아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세네카가 있는데 그는 폭군의 대명사인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세네카는 정치가로서 54년부터 62년까지 로마 제국의 주요 정무를 담당합니다. 이 밖에도 노예 출신의 에피테토스. 그는 철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주인이 나중에 자유인으로 방면해 90년쯤에 그리스 서해안 쪽에 학교를 엽니다. 그는 만난 적도 없는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황제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에피테토스의 저서 다마록은 아우렐리우스의 저작 명상론에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에피테토스의 다마론,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론 기억해 두시죠.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인간의 지상 목적은 쾌락이다.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가장 많이 폄하되고 멸시된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기원전 341년에서 270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계승한 유물론자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주로 개인적인 삶, 인생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처럼 에피쿠로스에게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철학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에피쿠로스. 오로지 인식의 목적이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 것이다. 그가 주창한 쾌락주의는 마음에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어 고요한 상태, 즉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학자에 의해 정리된 에피쿠로스 선집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마음의 흔들림이나 동요 없이 고요한 상태를 이루는 것. 아타락시아. 쾌락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 자연관을 철학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한때는 쾌락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본 키레네 학파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계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신이나 이성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죽음도 영혼을 만들고 있는 원자가 단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조금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현실에 존재할 때 이미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현실에 존재할 때 이미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 역시 원자들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데모크리토스와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만물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에 어긋납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은 그저 가장 정밀하고 미묘한 원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은 세계 전개 과정과 인간의 운명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자연의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에 의해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죽음과 신이라는 공포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의 목적입니다. 죽음과 신이라는 공포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철학의 목적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몰락과 혼란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윤리, 도덕, 사회 정의와 같은 거창하고 허울 좋은 명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삶이 바람직할까를 고민합니다. 에피쿠로스도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삶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줄이고 가능한 많이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욕망을 채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채우기보다 허황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참다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이고 쾌락은 곧 방탕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인 향락과 탐닉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한 쾌락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영혼의 쾌락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욕과 검소를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실제로 에피쿠로스는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다음 논제는 우리는 왜 정원을 만드는가? 스토아 학파와 동시대에 나타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를 내세우는 스토아 학파와 상당히 대조적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스토아 학파와 달리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합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즐거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쾌락이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일반적인 의미의 쾌락과는 다릅니다. 보통 쾌락이란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쾌락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쾌락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욕망을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 자연적이지만은 필수적이지 않는 욕망,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망으로 나눕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은 먹고 자는 것이고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은 성적 욕구입니다.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아닌 욕망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쾌적한 집 같은 욕망입니다. 또 명성이나 인기도 사회적 분위기와 관습이 만들어낸 것으로 꼭 채워야 할 필요가 없는 욕망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공허한 욕망은 채우려고 노력할수록 결국에는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망은 채워야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거나 헛된 욕망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에피쿠로스가 필수적인 욕망에 철학학위와 우정을 넣은 사실입니다. 철학학위를 통해 불필요한 욕망을 없애고 우정을 나누는 삶에서 영혼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은 사자나 늑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은 사자나 늑대의 삶.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동적인 쾌락과 정적인 쾌락으로 구분했습니다. 동적인 쾌락, 운동하는 쾌락은 고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앞에서 말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의 충족은 대체로 동적인 쾌락을 줍니다. 예컨대 식사는 배고픔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동적으로 쾌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인 쾌락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정적인 운동하지 않는 쾌락은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적인 쾌락은 감각이 아닙니다. 자연적이고 본성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킨 결과로서 생겨납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몸이 고통스럽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 정적인 쾌락은 순간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육체적이 아니라 정신적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쾌락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토아 학파의 아파테이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욕구를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성은 행복을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그 목적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아타락시아, 그리스어로 평정심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고통이 뒤따르지 않는 순수한 쾌락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떤 욕구도 없는 상태, 정적인 쾌락,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쾌락을 위해서는 숨어서 조용하게 사는 온둔 생활이 필요할 것입니다. 욕망을 지배하며 외적 관심과 물욕에서 벗어나서 물과 빵으로 살면서도 제우스 신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아테네 교회의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을 정원 학파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조용한 은둔의 삶, 검소한 식사와 일상을 추구합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가정과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 가까운 친구와 더불어 지적인 교류와 토론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질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모두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데 행복에 대한 정의와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답변: 에피쿠로스 학파는 개인의 삶과 쾌락을 중시하는 데 비해서 스토아 학파는 전체의 질서를 더 중시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와 이성의 자기 실현이라고 본 반면 에피쿠로스는 세계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세계관의 차이가 행복에 대한 차이를 낳은 거죠. 에피쿠로스는 비록 오늘은 불쾌하지만 내일은 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결정론적입니다. 우주의 섭리에 따른 생활이야말로 이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우리는 전체 자연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조절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아파테이아도 이런 삶의 태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욕구를 지배함으로써 참된 쾌락을 얻고자 한다면 스토아 학파는 욕구는 물론이고 일체의 정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욕구만을 충족함으로써 스토아 학파는 정념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르는 삶을 통해서 행복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오로지 영혼의 선함을 구할 뿐 그 밖의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갖거나 집착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 이런 부동심의 경지에 이른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른 이들도 정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종의 환자입니다. 의사, 사상가는 환자에게 상태를 일깨워주고 병의 원인을 알려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부도덕한 사람이라면 어떠한 욕망이나 정념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성에 따르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은둔 생활을 자처한 반면 스토아 학파는 사회적 역할을 기꺼이 떠맡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외에 견유 학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매우 똑똑한데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견유 학파는 말 그대로 개와 같은 생활에 유래합니다. 가진 것이 없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삶을 뜻하죠. 디오게네스가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견유학파, 개와 같은 삶, 개견자에다가 유학할 때 유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개와 같은 디오게네스라고 부릅니다. 대낮에도 진리를 찾기 위해 등불을 밝히고 다닙니다. 알렉산더가 그를 찾았을 때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꿈에는 이야기란 주장도 있지만 아무튼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들은 알렉산더가 그를 찾아가서 무엇이든 소원을 말하라, 다 들어주겠노라고 말하자 디오게네스는 폐하가 나를 비추는 해를 가리고 있어 그들이 진히 비켜주시길 바랄 뿐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알렉산더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라면은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견유학파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덕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단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연과 일치된 삶, 소박한 삶을 지향합니다. 이들은 물질적 욕구에서 벗어날수록 신에 가까운 자유로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냉소적인 사람을 일컬어 시니컬하다고 하는데 견유학파의 키니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니컬, 키니코스. 스토아 학파와 견유 학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